흙을 만지고 열정을 담아 영혼의 아름다움을 빚는다. 불이 흙을 품는다. 장인은 그렇게 수천 년을 이어온 도자혼을 지켜왔다. 그 장인의 숨결이 흙을 또 다른 생명체로 탄생시킨다. 오늘 장인의 가슴으로 5천년 우리 도자의 꿈이 조선 백자의 혼이 되살아난다. 칠순의 장인은 아직도 발물레를 사용한다. 이제는 수족 같아진 전통 물레다. 투박해 보이지만 장인의 손은 섬세하다. 도자기 제작의 원리는 자연의 법칙과 같다는 지론을 지켜온 장인. 아직도 옛 도공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다며 조선 백자 제작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가마도 소나무 장작을 떼는 전통 가마를 고집한다. 7개의 칸으로 나뉜 봉우리 가마로 성공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장작불이 만들어내는 자기의 미감, 하나밖에 없는 자기를 만들려는 장인의 고집이 전통 가마에 불을 지피게 한다. 완전 이거 생명체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사람 이름 생명, 주소 생명 다 있듯이 이거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도자기를 빚는다는 것이 참 두려워요. 알고 보면 이거 두렵다고요. 뭔 버릇상에 만들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깊숙이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거 만들 게 두렵습니다. 어떤 걸 후대에 남겨줄 건 아주 궁금해 이게 썩지도 않잖아요, 이게. 공방 한쪽에 마련된 전시실. 수십 년 전에 만든 자기에서 최근의 작품까지 다양한 백자가 장인의 손길과 마음을 담고 있다. 한상구 사기장은 조선 전통 백자, 그 중에서도 청화 백자의 형태와 색감을 완벽하게 되살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분원에서 조금 한 걸음 더 발전한 그런 분원이 계속됐으면 아마 지속됐을 만한 그런 청화백자를 제작하시는 한편 백자가 갖고 있는 그 재료의 아주 특별한 그 맛, 백토의 그 맛, 백토가 상당히 그 따뜻하고 편안한 맛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응용해서 조형 작품을 만드시는 그렇게 크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을 계승해서 20세기, 21세기화하는 그런 작업에서도 저희는 상당히 그 눈여겨보고 그리고 그 의미가 상당히 깊다고 봅니다. 도자맥을 지켜온 집념과 열정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청화백자. 시공을 넘어 현대 재현된 조선백자는 우리 도자 미의 절정을 보여준다. 한상구 사기장의 공방, 작업이 한창이다. 도자기 제작은 기물을 빚을 흙인 태토 마련에서 시작된다. 백토를 기본으로 태토를 제조한다. 여기에 점토와 규석 성분이 함유된 흙을 섞어 점력을 좋게 하고 내화도와 색상을 조절한다. 혼합 비율은 흙 상태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점토에 따라서 백토에 따라서 또 틀린데요. 점력이 많이 있는 거는
점토가 좀 덜 들어가고 점토는 그 만들기 좋게 하기 위해서 들락날락 맞추는 비율이 다르니까 그건 한 가지로 얘기해서 할 수가 없죠. 어떤 때는 뭐 한 10%도 들어가고 한 30%도 들어가고 어떤 때는 0.5%도 들어가고 1%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흙을 물에 풀어 부유물과 불순물을 걸러내는 수비 작업이 이어진다. 먼저 굵은 불순물을 걸러낸다. 장인은 이 태토 마련에 가장 큰 신경을 쓴다. 태토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도자기 제작의 성공이 좌우될 정도다. 굵은 불순물을 제거한 흙을 다시 체에 걸러 작은 불순물까지 제거한다. 수비 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기간도 하루 이틀에 진행되는 게 아니라 수주가 걸린다. 수비장에 모은 미세한 흙을 자연 상태에서 건조시킨다. 사흘 간격으로 흙을 뒤엎어 골고루 건조되게 한다. 지금은 기계로 이 수비 작업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은데 장인은 전통 방식을 철저히 지켜오고 있다. 흙에 대한 장인의 관심은 남다른 데가 있다. 옛날 흙이 아니면은 도저히 그 깔을 낼 수가 없어요. 색깔을. 옛날 그 조상님들 하던 깔을 내야지 그 맛이 나잖아요. 그 내 맘대로 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어렵게 해요. 내 맘대로 그냥 손쉽게 사다가 그냥 손쉽게 해서 구우면 되는데. 무릎을 쳤다니까요. 하도 신비해서. 그래서 못 낚아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 선조들의 참 지혜가 참 탐복을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련을 가지고선 시작한 것이가 이제 경제성도 없고 솔직히 이러다 경제성도 없고 살기도 참 어렵지만 그래도 여기 빠지면은 희한하지 못해요. 2달 정도의 건조 과정을 거치는데 수비가 끝난 태토는 고운 입자만 남게 된다. 이제 흙을 반죽할 차례다. 수비 작업을 거친 흙에 석회석과 규석, 칼슘 성분의 흙을 소량 첨가한다. 이렇게 모두 67종류의 흙을 섞어 그릇빚을 태토로 사용한다. 흙을 골고루 섞고 찰기를 준다. 흙 속에 든 기포를 빼주고 수분이 균일하게 퍼지도록 한다. 제대로 박지 않으면 가마 작업 시 기물이 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옛날엔 이거 하는 사람을 똥꾼이라 해서 똥꾼. 뒷발을 자는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했다니까. 옛날 대장들은 이거 하는 사람들 기계도 못 만지지도 못하겠어요. 만드는데. 혼나지 뭐. 큰일 난다고. 이것만 이제 밑에 해다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전통 사회에서도 도자기 제작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장인은 드문 편이었다. 한상구 장인은 작업의 전 과정을 평생 혼자서 해왔다. 태토와 성형, 가마 작업에 이르기까지 작업의 모든 단계에 완숙한 기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난거도 뿌럭지가 있어요. 그 난거 버티잖아요. 난 뿌럭지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 마음대로 피고 열매 맺고 하는 거는 그 신흥 도자기들, 새 도자기들, 그 사람들이 또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전통을 지키는 도자기인데, 뭐 이제 이걸로다가 우리 아들인지 모르겠어. 하다가 지금 배고프면 또 딴 데로 다 갈는지 흘렀는지 모르지만 난 이걸 지키고 싶어요. 경기도 부천에서 열린 세계 무형문화유산 엑스포 현장.
무형 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다. 미안해. 아, 힘들어요. 무형문화재 시연 프로그램도 진행됐는데 한상구 사기장도 참여했다. 용 그림 채색 작업이 한창이다. 전통 자기 문양인 용은 조선시대엔 주로 왕실에서 쓰던 자기에 그려졌다. 전통사회에서 자기는 생활용품이자 당대의 미의식이 집적된 예술품이기도 했다. 우리나라의 자기 제작이 자리를 잡은 것은 고려시대로 당시엔 청자가 주류를 이루었다. 고려 말에 등장한 분청사기는 투박하면서도 자유분방한 색조와 질감을 보인다. 조선시대는 백자의 전성기로 간결하면서도 기품 있는 백자가 성행했다. 세계 무형문화유산 축제장, 무형문화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전시 행사도 성황을 이루었다. 한상구 사기장의 청화백자도 선을 보였다. 연정이야. 연정류에서 주병, 접시, 다양한 작품이 관심을 끌었다. 이렇게 좀 마음도 좀 안정되는 것 같고 빛깔이 좀 푸르스름하면서도 좀 은은하고 좀 어떤 담백한 색깔을 내는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백자는 무늬 표현 기법과 안료에 따라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청화백자는 푸른색 무늬가 특징이다. 그 청화라는 것은 이제 아라비아 쪽에서 들어온 청화 안료를 써서 그림을 그린 백자를 말하는데 그 백자가 이제 우리 공중 음식 밥그릇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서 나중에 17세기, 18세기에 와가지고 정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청화백자를 만들게 됩니다. 장식이 없는 순백자는 성과 흰색의 색조미가 생명이다. 철화백자는 다갈색이나 흑갈색 무늬를 자랑한다. 붉은색 무늬를 보이는 진사백자, 은은함 속에 강렬한 색감을 드러낸다. 장인이 성형 작업에 들어갔다. 먼저 준비해 놓은 태토를 기물 빚기에 적합하도록 손으로 반죽한다. 흙 속에 남은 기포를 빼주고 흙을 유연하게 한다. 이처럼 일정 분량의 태토를 마련해 두었다가 성형 작업 시 다시 반죽해 사용한다. 이제 그릇을 빚는다. 이 성형 작업은 작품의 선과 형태가 결정되는 과정이다. 항아리를 빚는데 먼저 기본 형체를 잡아나간다. 발과 손의 움직임, 거기에 감각으로 기물의 두께를 확인하고 형체까지 그려나가는 작업이 한꺼번에 이루어진다. 어느새 항아리에 선이 잡히고 장인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다. 다듬기 작업이 끝나면 자름쇠와 자름실을 이용해 물레판에서 기물을 드러낸다. 기물의 몸체가 보여주는 흐르는 듯한 선. 단순하지만 단아한 선이 자연스럽다. 건축을 봐도 이렇게 곡선 있잖아요. 그리고 도자기 계통도 보면은 이렇게 예쁜 사람에게 이게 엉덩이 먼저 이렇게 예쁘게 아주 비춰줘야 된다고 이게. 청자매병이나 저리 용천 경우에는 이 사람의 부드러운 어깨선, 그다음에 여기 뭐 시프라나 저기 신식말로다가 이 허리선, 그다음에 여기 저기 맨 밑에 저기 저 무릎을 저기 히프선, 엉덩이선인데
그 저렇게 아주 전적으로 흘러야지. 전적으로 흘러야 돼요. 이게 하다가 멈추거나 쭉 빠지거나 이러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전적으로다가 그냥 봄 들어오면 여름 전적으로 다 들어오고 더운 게 지나면 또 전적으로 다 추수 때가 들어오고 이런 그 순리에 이렇게 젖어 있어가지고 심성이 하여간 곡선이에요. 우리 심성의 곡선이라고. 그 자연의 심성을 담고자 한 삶. 그렇듯 흙이 좋았고 흙과 함께 살아온 삶이었다. 나는 이 도자기가 기초를 말하면 기초를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만 잡는 데는 평생 걸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뭐 내 도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모르지만 내 딴에는 기초 잡은 거예요. 옛날 것 주성님들 걸 기초 잡았다고 생각하고 한 단계 저 발전시키는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오래 산다. 수명이 앞으로도 연장 많이 된다. 같으면은 이걸 내 변경시켜서 또 새로운 도자기를 창출합니다. 고려 때 도자기가 2조대로 넘어서 바뀌듯이 나 역시 또 이거 도자기를 바꿔놓고선 죽겠는데 한상구 장인은 30대 중반에 도자기 제작에 뛰어들었다. 그 이전엔 농사를 지으며 부친의 자기 공방 일을 지켜보았다. 한상구 장인의 조선백자 재현은 조부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부는 일제강점기 여주의 자기 시험소에 근무하며 조선백자와 인연을 맺었다. 자기 관련 일을 하던 부친은 해방 후 조선백자 재현에 매달렸다. 선대의 유지였을까? 장인 또한 조선백자 재현의 삶을 걸었다. 쉽게 해놓은 그 도자기 사다가 전부 해서 뭐 그냥 생산만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전통을 연구를 해가지고 전통을 내가 이기려니까 그 과정이 좀 내 역량이 부족인지 모르지만 엄청 힘들었어요. 흙 제조와 유약, 가마 작업 모든 과정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계속됐다. 하지만 조선백자는 그 실체를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 또 이나무 한다고 조금 좀 밑에는 거 홀랑 다 팔아먹었죠. 그러니까는 그때는 먹고 살기도 급하고요. 우선 먹고 살아야잖아요. 애들 키우고 먹고 살아야잖아요. 우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축자사자 덤비들어서 불도 같이 떼고 흙도 같이 팔아댕기고 맨날 그랬어요. 이거 좋다 저거 좋다 하시고 실험해 실으냐고요. 많이 산이로 이렇게 들로 흙 팔아 많이 다녔어요. 이고 지고 도자기가 안 익는 거예요. 이게 난그릇 두 찰 다 떼시게 말이 3일이지 3일이면 엄청 많이 뗀 거예요. 그게 그때 그걸 하나도 못 익혀봤어요. 그래서 깨버리고요. 그렇게 깨버리는 것이가 수차 몇 번 반복을 했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는 아닌 게 아니라 난구 한 차 살 돈도 없고. 풀리지 않는 조선백자의 신비. 하지만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집념이었다. 그러기를 15년, 80년대 중반 들어 마침내 전통백자를 구워낸다. 일일이 보니까는 많이 터지고 파는 많이 났을 망정 아주 색깔들이 아주 좋았다고 해야 돼요. 뭐 오히려 지금보다 이게 더 좋았다고 할까? 잘 나왔어야죠. 그땐 참 날아갈 것 같고 이제는 이게 전부가 끝이 아니지만 이제는 내 걸 잡았다. 스승도 동료도 없었다. 혼자서 연구하고 끊임없는 실험으로 가다은 전통백자의 맥이었다. 빚어놓은 기물을 다듬는 정형 작업에 들어갔다. 성형 후 이틀이나 사흘 정도 말린 뒤 기물을 일정한 두께로 다듬는 작업이다. 먼저 도자기의 밑판이 되는 굽을 다듬는다. 이어 몸체를 깎아낸다. 손으로 전해지는 감각과 소리로 두께를 확인하며 선을 만들어 나간다. 이 밑에 부분으로서는 조금 적당한
적당한 두께. 이 꼭대기들은 벙벙벙. 왜 여기서는 심을 안 받고 여기서 심을 많이 받거든요, 그쪽에. 여기보다는 여기 약간 두꺼워야 돼요. 기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작업이 아니라 오감을 열고 집중해야 하는 감각적인 작업이다. 표면을 깎아낸 뒤 스펀지로 기물 표면을 미세하게 고른다. 이제 기물을 바로 세우고 도자기의 입과 어깨 부위를 다듬는다. 정형 작업은 도자기 특유의 선이 완성되는 과정이다. 같은 종류의 그릇을 빚어도 장인마다 형체가 다르고 질감이 달리 느껴진다. 초벌구이 준비가 한창이다. 정형 작업이 끝나고 일주일가량 건조시킨 뒤 초벌구이에 들어가게 된다. 기물을 내화토가 뿌려진 받침대에 올려 화기에도 달라붙지 않도록 한다. 이제 불을 지핀다. 기물을 넣은 칸가마의 전면 공간에 소나무 장작을 넣어 불을 뗀다. 소나무는 불이 빨리 붙고 화력이 지속된다는 장점이 있다. 장인은 소나무 죽대기를 사용하는데 이는 일정한 화력을 조절하는 데 힘이 든다는 불편이 있다. 하지만 목재의 성질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불을 조절하면 통나무 장작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온다. 재벌구이도 그렇지만 초벌구이도 시간을 많이 주어가지고 천천히 떼야 돼요. 그 속에는 기포가 있다고. 이 가스가 상승돼가지고 열을 받으면 그 속에 가스가 상승돼가지고서 바깥으로 분출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급히 하면은 그냥 터져버려요, 그릇이. 근데 그거를 서서히 가스 상승되게 서서히 빠져나오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도자기도 하다 보면 원리를 스스로 깨닫고. 초벌구이는 기물에 함유된 가스와 습기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습기가 증발되면서 그름이 묻고 기물이 검게 변해간다. 가마 정면의 화구를 열고 닫아 칸 가마 내의 공기량을 조절한다. 불 뗀 지 2시간 뒤 기물이 완전히 검어졌다. 이제 온도가 약할 적에는 끓이면 먹거든요. 이게 끓이면 빚기 시작하는 온도가 한 600도 안팎돼요. 그럼 그때가 제일 조심을 해야지. 불이 좀 세도 터지고 또 약해가지고 또 공기가 들어도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끓인 빚기질 때 조심을 해야 돼, 이게. 가마 안의 온도를 점점 높여나간다. 온도가 700도에 이르면 기물이 흰색을 띠기 시작한다. 장인은 가마 내부의 상태를 감지하며 화력을 조절해 나간다. 불꽃이 쫙 올랐다가 난구가 타면은 불꽃이 싹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하고 똑같은 그 의미도 생각이라면서 참 상념에 사로잡히죠. 근데 이제 이건 내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나는 도자기를 창조하고 또 우리가 죽으면은 여집시 또 그냥 얼른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또 땅속에다 또 들어갔다가 세월이 흐르면 또 여집시 또 흙이 돼버려요. 흙이 돼요. 전혀 사람도 흙이 된다고. 같은 꽃을 피워도 흰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고 우매잖아요. 근데 그 흙을 다룬다 이거예요, 도자기는. 그 흙을 다루면서 참 뭐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 이상 야릇한 그 심정에 빠지죠. 이게. 가마 온도를 800도까지 올린다.
그을음이 완전히 벗겨지면서 기물이 희게 변했다. 나가라 이제. 나가마. 6시간 동안의 불 작업이 끝나면 가마를 밀폐한다. 적절한 때와 기다림의 과정. 자기 제작은 그렇듯 제 격을 찾아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흘 뒤 가마가 식으면 초벌구이한 기물을 꺼낸다. 이제 표면에 그림을 그리고 유약을 입혀 다시 한번 가마에서 굽게 된다. 백자 문화가 굽힌 조선시대는 시기별로 도자의 특징적 경향이 나타난다. 조선 건국에서 17세기 중반의 전개는 백자의 기반이 확립된 시기다. 태토의 불순물이 없어지고 형태에 있어서는 안정된 둥근 맛을 내는 조형미를 갖추게 된다. 중국의 영향으로 청화백자가 처음 제작되고 분청사기가 일시 유행했다. 17세기 중반에서 18세기 중반기, 이 시기는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도자기 생산이 타격을 입는다. 안료를 수입하기 어려워 청화백자는 거의 제작되지 않았다. 대신 안료 마련이 비교적 쉬운 철화백자가 주종을 이룬다. 18세기 중반에서 1910년까지는 이른바 경기도 분원리 시대라 부른다. 관영 도자기 제작소인 분원이 경기도 광주 일대에 설치되면서 이 지역이 백자 생산의 중심지가 된다. 경기 도자 문화의 초석이 형성된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는 청화백자가 주종을 이룬다. 기물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여러 종류의 백자가 생산된다. 백자 생산의 르네상스라 불릴 정도였다. 경기도 광주 일대가 백자 생산의 중심지가 된 것은 이 지역에 백자의 원료인 백토가 많이 생산됐기 때문이다. 한강을 이용한 수송 또한 편리했다. 분원리를 중심으로 한 백자 생산은 점차 인근 지역으로 확산된다. 19세기 말 20세기 초기죠. 그때 분원이 해체되면서 분원에 있는 그 정말 수백 명의, 물론 거기서도 전문 기술자는 몇 명 되지 않죠. 최고의 기술자는 아마 몇 명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중에서 그분들이 전국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는데 아마 큰 대맥이 여주 쪽으로 옮겼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9세기 말 광주 분원리에서 이동한 일부 장인들은 여주 지역에 정착해 도자기를 생산했다. 여주 지역을 조선 백자 생산의 새로운 중심지로 일궈나간 것이다. 20세기 초반엔 도자촌이 형성될 정도로 백자 생산이 활기를 띠었다. 여주 지역은 조선 초기부터 도자기 태토의 채취 장소로 이름이 높았다. 이 지역의 백토를 사용해 왕실용 도자기를 만들었다. 여주는 이미 고려시대에도 자기 생산지로 각광을 받던 곳이다. 이 일대에는 지금도 600여 개의 도자 공방이 밀집돼 있다. 현대에 들어서도 한국 도자 문화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데 한상구 장인은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다. 장인이 채색 작업에 들어갔다. 초벌구이를 마친 기물은 필요할 경우 그림을 그린다. 다른 도자 장인과 달리 한상구 사기장은 밑그림 없이 바로 그림을 그려나간다. 청화백자 안료로 석류를 그리는 중이다. 청화백자의 안료는 푸른빛을 내는 코발트. 여기에 초벌구이한 자기 파편과 검은색이 도는 점토를 섞어 흡수율과 색상을 조절한다. 철화백자의 주된 안료는 갈색과 흑갈색을 내는 산화철인데 규석과 동물의 뼈를 섞어 사용한다.
진사백자는 구리를 태워 만든 탄산동에 소량의 첨가물을 넣는데 탄산동과 산화동을 섞어 쓰기도 한다. 푸른색의 농도와 발색 정도를 가늠하며 덧칠이나 멈춤 없이 석류를 그려나간다. 사진 찍듯이 사실적으로 묘사하기보다 심정과 감정을 담은 자유로운 그림선을 선호한다. 그런 그릴 적에 뭐 정신 통일이 되죠. 그래서 그림 그릴 때 정말로 혼이 들어가요. 가지고 이거를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가느냐면 이걸 누가 사가면은 잘라서 사가게 되면은 그 양반이 이걸 어떻게 감상을 할까? 그것까지 생각을 했지 내가. 꽃을 물고기 형태로 표현하는 발상. 틀에 박힌 것을 싫어하는 장인의 마음결이 드러난다. 그림 표현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장인이지만 이는 오랜 정진의 결과다. 자신이라는 거는 지금도 자신 없어요 내가. 자꾸 왜냐면은 올 수업 되면 안 되니까 앞만 좋아도 다시 또 이렇게 해보고 그러면 새로운 걸 자꾸 찾아가지고선 개발하는 게 도작이니까 뭐 만족을 못 느끼고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건. 난 내 생각은 그래요. 그냥 뭐든지 만족을 느끼면 그 사람은 벌써 나태해졌다는 뜻이고 끝난다는 뜻이에요. 항상 머리가 복잡하고 항상 골치가 아프고 그래야 돼 이건. 그래 지속성이 있고 그 사람은 산 도자기를 하고 산 예술을 하는 거예요. 흰 바탕에 드러나는 푸른색 질감. 한상구 장인은 조선백자 중에서도 이 청화백자 재현에 평생을 바쳤다. 안료의 희귀성으로 조선 후기 청화백자의 그림은 도공이 그리지 않고 관청에서 파견된 화가가 그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청화백자의 그림은 격이 높고 우아하며 당시 화풍과 시대상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한상구 장인의 청화백자는 바로 조선 청화백자의 그 맥을 오늘에 살려내고 있다. 장인이 유약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채식이 끝난 기물과 초벌 구이 뒤 그냥 건조시킨 기물에 유약을 바르는 과정이다. 유약은 대개 한꺼번에 만들어 놓고 쓰는데 가라앉은 알갱이가 섞이도록 잘 저어서 사용한다. 유약의 주 원료는 도석이다. 여기에 장석과 석회석, 활석 등의 광물질을 첨가해 색상을 조절하고 가마 작업 시 유약이 잘 녹게 한다. 소뼈를 구워 가루를 낸 골회와 소나무와 참나무를 태운 나뭇재도 첨가한다. 이제 유약을 바른다. 유약은 동일한 두께로 골고루 바르는 게 우선이다. 유약은 도자기의 색상을 좌우한다. 어떤 유약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백자의 색감과 질감에 차이가 난다. 장인은 13가지 정도의 원료를 혼합해 천연 유약을 만든다. 이 유약 원료 선별과 배합 비율은 도자기 제작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 장인만의 비법이다. 조상님들은 감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감각 도자기. 예를 들어서 유약을 한다 하더라도 뭐 저울에다가 몇 그램 이거 아니. 바가지 일정한 바가지를 하나 사용해야 돼. 바가지 7바가지 7분의 1바가지 뭐 2바가지 이런 식으로다가 그거를 가늠해서 했죠. 딱 달아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 유약 한 가지밖에 개발 못 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한 가지에다가 다른 거 조금 더 들어가면 색상이 달라지는데 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제한이에요. 가마 작업이 시작됐다.
유약을 마친 기물을 칸가마에 모두 넣어 불 작업에 들어간다. 대개 세 줄로 기물을 놓는데 화력 효율과 파손 방지를 고려해 가운데 줄에 대형 기물을 두게 된다. 먼저 가마 전체를 달구는 불 작업에 들어간다. 가마 앞에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 올리고 측면 봉통으로 연료를 넣는다. 아궁이도 다른 가마와 달리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다. 내가 그런 가마를 그전에 해보니까 바람이 불면은 이 한 군데만 쏠려요. 근데 이거는 딱 분리를 양쪽 시켜놓으니까 양쪽 가생으로 양쪽 가생으로 내가 열기가 올라가잖아요. 다른 전통 가마는 대개 아궁이로 부를 때 가마 전체를 달군다. 이와 달리 장인의 가마는 측면에서 골고루 나무를 넣을 수 있어 가마 전체에 화기가 균일하게 전달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제 그건 넣지 마요. 불이 제대로 붙으면 본격적인 가마 작업에 들어간다. 서서히 온도를 높여 8시간에서 8시간 30분 정도 불을 뗀다. 아궁이를 조정해 가마 내부의 공기량을 조절한다. 바람이 많이 불면 아궁이를 조금 닫고 바람이 없을 때는 좀 더 열어놓아 적절한 화력을 유지한다. 봉통이 숯이 많이 쌓이면 아궁이를 열어 제거하기도 한다. 가마는 지형과 바람에 매우 민감하다. 장인은 바람의 방향과 세기, 기온과 습도를 고려해 화력을 조절한다. 장작을 넣을 때보다 가마를 지켜볼 때 더 긴장하게 된다. 불을 뗀 지 5시간째. 화력을 올려 가마 안의 온도를 높인다. 이제 불이 빨그면은 예를 들어서 한 600도 정도? 또 불이 이제 파란 불이 됐다가 노란 불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는 보통 한 1000도? 그래서 1100도 이상 되면은 불이 하얗죠. 하얘야죠. 최고 이제 고등보다 하얘요. 이제 온도를 1100도 가까이 끌어올린다. 그 약한 온도하고 조금 밑에 거하고 높은 온도하고 봐요. 색깔이 잘 틀리잖아. 첫 번째 칸가마의 화염이 흰빛을 띄어가는 반면 두 번째 칸가마의 화염은 아직 붉은 편이다. 밤이 되면서 화력을 최고 1250도까지 높인다. 장인은 불을 지배하지 않는다. 불의 성질을 알고 그 길을 터주는 것. 그래서 불이 흙에 저절로 녹아들게 한다. 가마 작업 8시간째. 이제 봉통을 막는다. 이걸 밀폐시켜야 한다고. 공기가 저기서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 틀려요. 여기서 들어가는 거는 그릇이 망가진다고. 칸가마와 맞붙은 봉통은 과다한 공기를 여과 없이 유입해 기물을 산화시킬 우려가 있다. 칸가마 작업에 들어갔다. 첫 칸은 바람의 영향을 직접 받는 곳이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칸가마 작업은 한 칸에 2시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위로 올라갈수록 시간이 조금씩 늘어난다. 불이 난 거 잘 말라가지고 일들이 좋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만 불이 잘 올라갔거든요. 시간이 좀 단축될 것 같아. 아들 한윤희 씨가 불 작업에 나섰다. 윤희 씨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도자 작업에 뛰어들었다. 불이 엄청 막잖아. 깨끗해잖아. 그지? 파릇파릇하면서도 하얗잖아. 아주. 전에 뗐던 그 작업 일지를 보고
아, 그때는 이렇게 됐구나. 세세하게 이렇게 적어놓고 30분은 천천히 넣고 1시간은 좀 남을 좀 화력 있게 넣고 나머지 30분은 조금 정리하는 단계에서 조금 살살 넣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 되면 아버지랑 같이 이제 그 유약이 어느 정도 녹았는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죠, 저는. 자기가 확신을 가질 때까지 몇 번 실패봐야 돼. 난 몇 번이야. 나는 뭐 엄청난 실패를 봐고서 체득한 거니까. 내 알아서 내 체험 체득대로 나가야지. 대충 참작은 해야 돼, 참작은. 근데 그거 100% 믿어서도 안 돼요. 그게 바로 도작이에요. 아궁이를 조금 닫아 가마로 유입되는 바람을 조절한다. 저기다 바람이 세게 들어가면은 녹질 않아요. 다 녹은 다음에 앞에는 다 녹는데 또 이렇게 하면 또 뒤가 맨 뒷째 덜 녹아요. 그러면 요 조금 터지면은 싹 녹았다 뒤에 거죠. 앞에 것도 이제 안 버리면서 뒤에 것도 녹는다고. 화력을 최고로 끌어올린다. 거의 1300도 가까이. 유약이 녹으면서 가마 안의 기물이 색깔을 찾아간다. 장인이 확인 작업에 나섰다. 쇠꼬챙이로 가마 내부의 벽면을 긁어 기물이 어느 정도 익었는지를 파악한다. 문제를 보면 끝이 이게 그릇이 녹으려면 벽이 먼저 녹아요. 연마냥 끈적끈적하다고. 유약이 완전히 녹아내리고 이제 자기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태어난다. 그 도자기 종류에 따라서 그거 피와 살과 뼈와 영양소를 맞추기가 엄청나게 이게 힘들어요. 알고 보면. 그렇고 이제 OT도 이제 이를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틀겠잖아요. 고려 시대는 청자 버런 옷을 입고 위조 때는 흰 옷을 입고 그 종교도 다 그렇게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 마찬가지로다가 인생살이에 따라서 도자기도 그 시대 그 대세 산물이 많이 닮은 것이 탄생이 돼요. 작업은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진다. 마지막 한 가마 작업이 한창이다. 장인이 다시 힘을 싣고 6칸째 가마의 자기도 거의 익어가고 있다. 이거만 떼면 이제 끝이네. 찌그러든 게 있으면서 옆에 있는 것이가 불을 제대로 받아가지고선 가만히 서 있으면 이놈은 잘났단 말이야. 이제 꺼내보면 이제 틀림없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제 꺼내봐야 알지. 나 혼자서 잘 만들고 나 혼자서 기술이 좋고 나 혼자 재능으로다가 만든다. 그게 아니에요. 다 이게 주위의 기운과 나의 기운과 이 대기의 기운이 전부 일치했을 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하듯 흙과 불, 장인은 마침내 하나가 된다. 가마 작업 나흘 뒤 자기를 꺼낸다. 어느 것 하나 지 자태가 빠지지 않는다. 그렇게 장인의 손에서 고스란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잘 나왔어요. 이거 원래 힘든 거라. 하지만 최고를 위해 버려야 할 것도 있다. 일하다가 이거 죽는 했더라도 쓰러지는 했더라도 이거 끝끝내 하고서 이제 상을 마칠 거니까. 내가 죽어도 이거 우리 여기 했던지 누구네 집에 가든지 이건 한 상을 죽었어도 난 살았다 이럴 거 아니야 이놈이. 이제 그거지 뭐. 다른 거 별거 있어.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지.
어찌 보면은 좀 즐겁고 어찌 보면 한이 맺히고 그러는 거 바로 이게 예술, 이게 도자기 예술이라고. 원형을 간직하면서 이 시대의 백자를 만드는 것. 그것은 수천 년 백자미의 새로운 물길을 트는 일에 다름 아니다. 오늘 다시 그 조선 백자의 꿈을 잉태한다.